누군가가 잠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흘러나온 속삭임 하나가 모든 일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퇴직 판사 박종민은 치매에 걸린 아내 김순옥을 돌보는 완벽한 며느리 최은주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꼬대 속 숫자, 사라진 도장, 멍해진 눈빛이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종민은 10년 전 법정에서 보았던 범죄의 그림자를 가족 안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잠든 진실은 어디까지 파헤쳐질까요?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시간에 부엌에서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민은 잠결에 들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30년간 판사로 일하며 길러진 예민한 감각이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았죠. 부엌으로 나가보니 며느리 최은주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하나? 철수가 물으니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실 죽 끓이고 있어요. 병원에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드시라고 했잖아요. 종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특한 며느리였거든요. 은주는 결혼한 지 3년째 시어머니 김순옥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1년 전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가끔 헷갈리는 증상이 나타났죠. 하지만 은주는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약도 떨어져 가니까 처방 받아와야죠. 은주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순옥은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주야. 고맙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은주를 칭찬했습니다. 옆집 이명희 할머니는 종민을 만날 때마다 말했어요. 종민아, 정말 복받았네. 요즘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아들 키우길 잘했구나. 종민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아들 현우가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주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결혼 전까지 요양원에서 일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경험이 있었죠. 오늘도 은주는 순옥을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순옥은 가끔 약 먹기를 거부할 때가 있었는데 은주는 인내심을 갖고 달래곤 했습니다. 이 약이 어머님께 좋은 약이에요. 드셔야 기억력도 좋아지고 건강해지실 거예요. 종민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면서도 며느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순옥이 약을 먹은 후에 유난히 깊이 잠들고 평소보다 더 멍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이에 대해 병원에서 처방한 새로운 안정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의사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낮에도 진정 효과가 있어서 좀 졸리실 수 있대요. 점심시간이 되자 은주는 순옥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님, 미역국 드세요. 짜지 않게 간 맞췄어요. 순옥은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옆에서 정성스럽게 수발을 들었죠. 물을 따라주고 흘린 국물을 닦아주고 식사 속도에 맞춰 기다려줬습니다. 종민은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런 며느리를 만나서. 오후에는 은주가 순옥을 모시고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머님, 날씨가 좋으니까 잠시 나가실까요? 바람도 쐬고 햇볕도 쬐시면 좋을 거예요. 순옥은 은주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면 모두 부러워했어요.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나? 정말 효부네. 종민은 집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 현우가 퇴근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현우는 매일 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은주가 잘 돌봐줘서 많이 안정되신 것 같아. 종민이 대답하자 현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은주야, 정말 수고 많아. 은주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이 제 어머님이잖아요. 밤이 되자 은주는 순옥의 잠자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이불 덮어드릴게요. 베개 높이는 괜찮으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누웠습니다. 은주는 방 밖으로 나와 문을 살짝 열어뒀습니다. 밤중에 어머님이 화장실 가실 때 도와드려야 해서요. 종민에게 설명했습니다. 종민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은 며느리였죠.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옥의 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종민은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잠꼬대를 하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그 돈 어디 갔지? 은주야. 약을 왜? 머리가 아파. 종민은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민은 은주에게 물어봤습니다. 은주야, 어머니가 밤에 잠꼬대를 하시던데. 은주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요즘 들어 심해지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거예요. 종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30년 판사 생활로 기른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에도 순옥의 잠꼬대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은주야, 내 돈을 왜? 약이 너무 많아. 정신이. 종민은 잠에서 완전히 깼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 순옥의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500만 원. 어디 갔지? 은주야, 왜 나를? 종민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헛소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종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순옥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밤에 잘 주무셨어요? 순옥은 멍하니 종민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어. 그런데 꿈을 이상하게 꿨네. 무슨 꿈을 꾸셨어요? 종민이 물으니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나이 드니까 꿈도 이상하게 꾸고. 종민은 순옥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종민은 은주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은주야, 어머니가 요즘 밤에 자꾸 돈 얘기를 하시던데. 혹시 무슨 일 있었나? 은주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이 가끔 옛날 얘기하세요. 젊었을 때 장사하시던 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치매 환자분들이 그런 증상 많이 보이시거든요. 종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뭔가 더 구체적인 것 같았는데. 5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나왔잖아.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종민은 순옥이 평소보다 훨씬 깊이 잠들고 낮에도 멍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순옥의 약통을 몰래 확인해 보니 안정제와 수면제가 처방량보다 많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은주가 순옥을 더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약을 과다 투여하는 것은 아닐까? 점심시간쯤 옆집 이명희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명희는 종민과 같은 또래로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주민 중 하나였어요. 종민아, 안녕하세요. 순옥은 어떠세요? 명희가 물으니 종민은 대답했습니다. 요즘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밤에 잠꼬대도 심하고.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벽이 얇아서 가끔 들리거든요. 요즘 순옥 언니 잠꼬대가 너무 심해요. 종민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명희 누나도 들으셨어요? 어떤 소리를 들으셨는데요? 명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돈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누가 가져갔다, 어디 갔다 그런 소리를. 그리고 약 얘기도 나오던데요. 약이 많다, 머리가 아프다 그런 소리도 들렸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헛소리려니 했는데 너무 구체적이어서 좀 이상했어요. 종민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자신만 들은 게 아니었어요. 혹시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명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주 이름도 나오던데요. 은주야, 왜 그래? 이런 소리도 들렸고. 그리고 500만 원인가 그런 금액도 들렸어요. 종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들은 것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명희 누나, 이 얘기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마세요. 일단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명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럼요. 괜히 소문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종민아, 조심해요. 요즘 치매 환자들 상대로 하는 나쁜 일들이 많다잖아요. 명희가 돌아간 후 종민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다뤘어요. 그 경험으로 볼 때 이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잠꼬대라고 해서 모두 의미 없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무의식 속에 있던 기억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후에 은주가 순옥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진료 받으시고 약도 처방받아야 해요. 순옥은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종민은 이 기회에 순옥의 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순옥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주가 매일 청소를 하니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종민은 서랍장을 열어봤어요. 옷가지와 개인용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옥이 늘 소중히 간직하던 도장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디 있을까? 평소 같으면 이 서랍 맨 위에 있을 텐데. 종민은 다른 서랍들도 뒤져봤지만 도장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옥의 약통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처방전에 적힌 복용법과 실제 줄어든 약의 양이 맞지 않았습니다. 안정제와 수면제가 처방량의 2배 가까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어요. 저녁에 은주와 순옥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종민이 물으니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약 효과가 좋다고 하세요. 계속 드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대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은주야, 어머니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 은주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장이요? 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제가 따로 뒀어요. 어머님이 가끔 물건을 잃어버리시잖아요. 어디에 뒀는데요? 종민이 추궁하니 은주는 대답했습니다. 제 방 서랍에 넣어뒀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가져다 드릴게요. 종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왜 굳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도장을 보관하고 있을까? 그날 밤도 순옥의 잠꼬대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더욱 또렷했어요. 은주야, 왜 내 도장을 가져갔니? 싫다고 했는데 왜 자꾸? 약을 너무 많이. 정신이 없어. 종민은 잠에서 완전히 깨어 순옥의 방 앞에 섰습니다. 방 안에서 순옥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돈 어디로 갔을까? 500만 원이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아파. 종민의 온몸에 전율이 흘렸습니다. 이건 분명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어요. 순옥의 무의식이 뭔가 중요한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종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은주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걸까? 하지만 30년 판사 본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종민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순옥의 금융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약물 과다 투여 의혹도 확인해 봐야 했어요. 은주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조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전 은주가 순옥을 데리고 시장에 장 보러 나간 사이 종민은 순옥의 개인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통장이나 중요한 문서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평소 순옥은 중요한 것들을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했는데 지금은 모두 은주가 관리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종민은 은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방이었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순옥의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연금 통장까지 모두 은주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정말로 순옥의 도장도 있었습니다. 종민은 통장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가서 정확한 거래 내역을 확인해봐야 확실할 것 같았어요. 종민은 통장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은주의 방 한쪽에 작은 약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에는 순옥이 복용하는 것과 같은 안정제와 수면제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약들은 순옥에게 처방된 것보다 훨씬 강한 성분의 약물들이었습니다. 종민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은주가 순옥을 더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불법으로 구한 강한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점심시간쯤 은주와 순옥이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 뭐 좀 사오셨나요? 종민이 물으니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랑 야채 좀 사왔어요.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새콤한 것들로 골라봤어요. 순옥은 은주 옆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종민이 말하니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시장 구경하시느라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잠시 낮잠 주무시게 해드릴게요. 은주가 순옥을 방으로 모셔가자 종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은행에 가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종민은 순옥이 주로 이용하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예전 후배를 만났어요. 이 과장이라고 불리는 이진호였습니다. 선배님, 어떻게 이런 곳에서 뵙죠? 이진호는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종민은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는 사람이 있으니 일이 수월해질 것 같았거든요. 진호야, 오랜만이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네, 선배님. 작년에 이 지점으로 발령받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진호가 물으니 종민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집사람 통장 거래 내역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져서 말이야. 이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어르신들 치매 때문에 금전 관리가 어려우시잖아요. 신분증이랑 도장 가져오셨나요? 종민은 당황했습니다. 도장은 며느리가 보관하고 있어서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아, 도장을 못 가져왔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진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배님이시니까 특별히 도와드릴게요. 본인 확인만 되면 거래 내역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해드리는 거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고맙다, 진호야. 정말 도움이 된다. 이진호는 컴퓨터를 조작해서 순옥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이진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선배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무엇이 이상한가? 종민이 물으니 이진호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출금 내역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종민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출금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 500만 원까지 모두 현금 인출이었어요. 이 돈들이 언제 나간 거지? 대부분 지난 몇 달 사이에 나갔네요. 그런데 선배님, 어르신이 직접 인출하신 건가요? 이진호가 물으니 종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사람 상태로는 혼자 은행에 올 수 없어. 며느리가 모시고 다니거든. 그럼 며느리분이 대신 인출하신 건가요? 가능해요. 지문 인식이나 본인 확인만 되면 가족이 대신할 수 있거든요. 종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순옥의 잠꼬대가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진호야, 혹시 이런 일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이진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치매 환자들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많아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몰래 돈을 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인가? 네.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특히 며느리나 사위 같은 경우에 종종 있는 일이에요. 어르신들이 기억을 못하시니까 더 쉽게 당하시죠. 종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우리 은주가 그런 일을. 하지만 증거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진호야, 이 내역 좀 출력해 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하지만 선배님 조심하세요. 이런 일은 가족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이진호의 충고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종민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종민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은주를 의심하는 자신이 미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순옥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은주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잠깐 산책 좀 하고 왔어. 날씨가 좋더라고. 종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녁 드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민에게는 그 목소리가 예전만큼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종민은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경로당 회장 정태수를 비롯해 몇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깐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종민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옥의 잠꼬대, 사라진 도장, 이상한 약물 투여,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까지. 어르신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훔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직 은행원 출신 이종팔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민이, 이런 일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도와드려야겠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우리끼리 도와야죠. 그렇게 해서 실버 정의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정태수가 단장을 맡고 전직 은행원 이종팔, 전직 간호사 남정화, 그리고 동네 부녀회장 이명희까지 합류했습니다. 자, 그럼 역할을 나눠봅시다. 명희 씨는 은주의 일상을 관찰해 주세요. 집에서 가까우니까 외출 시간이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종팔이는 은행 쪽을 담당해 주세요. 언제 돈을 인출하는지, 얼마나 자주 오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정화 씨는 약물 관련해서 도와주세요. 혹시 불법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저는 전체적인 조율과 증거 수집을 담당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체계적으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각자 전문 분야의 경험을 살려 완벽한 수사팀을 구성한 것이었어요. 첫날부터 관찰이 시작됐습니다. 명희는 창문 너머로 종민의 집을 지켜봤고 종팔은 은행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은주가 순옥을 부축해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희는 즉시 종팔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나왔어요. 은행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30분 후 종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ATM에서 돈을 뽑고 있어요. 순옥 할머니 손을 잡고 지문 인식시키고 있어요. 이 정보는 즉시 종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종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은주가 순옥을 이용해서 돈을 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에는 정화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종민이 순옥 어머님 약 성분을 확인해 봤는데 정상 복용량의 3배가 넘어요. 이건 위험한 수준이에요. 며칠 동안의 관찰 결과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일주일에 2~3번씩 순옥을 데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매번 ATM에서 돈을 인출했고 그 후에는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돈을 썼어요. 그런데 정작 순옥은 이런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강한 약물로 인해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실버 정의단은 경로당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동안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정태수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은행에서의 행동. 은주가 순옥 할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뽑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종팔이 보고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해도 800만 원 정도가 인출됐어요. 모두 현금으로요. 그리고 약물 과다 투여도 확실해요. 정상 복용량의 3배가 넘는 수면제와 진정제를 투여하고 있어요. 정화가 덧붙였습니다. 시장에서의 소비 패턴도 이상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비싼 옷, 화장품, 액세서리까지. 명희가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다른 집에도 드나드는 걸 봤어요. 박할머니 댁에도 가더라고요. 박할머니도 치매 환자시죠? 네. 그런데 며칠 전에 박할머니 딸이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없어진 걸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종민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주가 여러 치매 환자를 상대로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녹음 파일이나 영상 자료 같은 건 말이에요. 종민이 말하니 정태수가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 증거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날 밤부터 종민은 본격적으로 순옥의 잠꼬대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판사 시절 사용하던 소형 녹음기를 꺼내왔어요. 순옥의 방문 앞에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은주나 현우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심했어요. 첫 번째 밤, 녹음기는 순옥의 잠꼬대를 선명하게 잡아냈습니다. 은주야, 왜 내 도장을 가져갔니? 싫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내 돈이 어디로 갔을까? 500만 원이나 어디로? 약이 너무 많아. 머리가 아파. 정신이 없어. 종민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순옥의 무의식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도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은주가 내 통장을 가져갔어. 나는 싫다고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 돈으로 뭘 하는 거야? 약을 왜 이렇게 많이? 정신이.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종민은 매일 밤 녹음된 내용을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내용별로 분류해서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한편 종민은 병원에서 순옥의 혈액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정화의 도움으로 어떤 약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옥의 혈액에서 수면제와 진정제 성분이 권장량의 4배나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는 수준이었어요. 또한 종팔의 도움으로 은행 CCTV 영상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은주가 의식이 흐린 순옥의 손을 잡고 강제로 지문 인식을 시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녹음 파일, 혈액 검사 결과,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까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종민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현우가 퇴근해서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앉았을 때 종민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무슨 얘기세요, 아버지? 현우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간 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종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또 그 얘기세요? 병원비 나간 거라고 했잖아요. 현우가 짜증을 냈지만 종민은 계속했습니다. 현우야,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은주야, 내가 어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빼간 걸 다 알고 있어요.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어머니 손을 잡고 강제로 지문 인식을 시키는 장면 말이에요. 종민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잠꼬대도 모두 녹음해뒀어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도장을 왜 가져갔냐고, 돈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순옥은 영문도 모른 채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다들 심각해? 종민은 더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불법 약물을 과다 투여한 것도 알고 있어요. 혈액 검사 결과에 다 나와 있어요. 정상 복용량의 4배나 되는 강한 안정제와 수면제를 투여했더라고요. 은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는 정말 이제 변명하지 마세요.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빼갔는지 다 알고 있어요. 2천만 원이 넘는다며. 그리고 박할머니한테도 같은 짓을 했죠. 현우는 충격을 받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은주가 그런 일을 했을 줄은 몰랐거든요. 은주야, 정말 그런 일을 한 거야?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종민이 화를 내자 은주가 울음을 그치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치매세요. 요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종민과 현우는 놀랐습니다. 은주의 아버지가 치매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 현우가 물으니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면 부담드릴까 봐요. 시아버님께서 어머님 돌보시느라 힘드신데 저희 집 사정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종민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은주의 사정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를 속이고 돈을 훔치고 약물까지 과다 투여할 이유는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었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었겠어요? 저는 일자리도 없고 남편 월급으로는 두 집 어르신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약물로 조용하게 만들고 돈을 빼간 거야. 그리고 박할머니까지. 은주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어차피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그 말을 들은 종민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기억 못한다고 해서 남의 돈을 가져가도 된다는 거야? 약물로 정신을 잃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야? 그건 도둑질이야. 도둑질보다 더 나쁜 거야. 노인학대야. 아버지, 진정하세요. 현우가 말렸지만 종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이게 진정할 일이야? 내 아내가 치매 환자를 약물로 무력화시키고 돈을 훔쳤는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잘못을 변호할 수도 아버지를 반박할 수도 없었거든요. 은주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갚을게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 갚을게요. 갚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넌 어머니를 배신했어. 가족을 배신한 거라고. 그리고 다른 치매 환자들까지 속였어.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야. 상습적인 노인 학대야.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옥이 갑자기 은주의 손을 잡았거든요. 은주야, 힘들었구나. 순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은주가 놀라서 순옥을 바라봤어요. 나도 젊었을 때 어려웠어. 하지만 나쁜 일은 하면 안 돼. 순옥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은주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종민은 순옥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은주야, 내 사정은 이해해요. 하지만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종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종민은 잠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야. 상습적인 범죄야. 그날 밤 종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경찰에 신고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였어요. 가족도 평화로운 일상도.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0년 판사 생활에서 배운 것은 정의였거든요. 누구든지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일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민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관은 종민의 설명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노인학대와 상습범이네요. 증거는 충분히 확보하셨나요? 네. 은행 거래 내역, CCTV 영상, 잠꼬대 녹음 파일, 그리고 병원 혈액 검사 결과까지 모두 있습니다. 종민은 준비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은주를 긴급 체포하고 순옥과 박할머니에 대한 정밀 검진을 실시했어요. 수사 결과는 종민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종민에게 연락이 왔어요. 수사 결과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수사관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은주 씨는 지난 2년간 총 5명의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8천만 원에 달해요. 종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순옥만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해 피해자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특히 순옥 할머니의 경우 정상 수치의 5배에 달하는 약물이 검출됐어요. 생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버 정의단의 활약이 화제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노인 권익보호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힘을 합쳐 치매 환자를 노린 범죄를 막아냈다는 소식이 여러 방송에 나왔습니다. 정태수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종민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모든 경위를 증언했어요. 검사는 은주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어요. 은주의 변호사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해도 치매 환자를 약물로 무력화시키고 금전을 편취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최종 선고에서 은주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사기, 특수절도, 상습범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되었어요. 법정에서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시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종민은 끝까지 단호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 의견을 진술할 때 그는 말했어요.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고한 치매 환자들을 해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현우는 아내의 선고를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잠시 멀리 여행을 갔다고 말했어요. 은주가 감옥에 간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옥은 해독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가끔 은주를 찾기도 했습니다. 은주는 어디 갔을까? 왜 안 와? 종민은 어머니께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자기 일 때문에 잠시 멀리 갔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도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점차 종민의 용기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명희 할머니는 종민에게 말했습니다. 종민아, 힘들었을 텐데 옳은 일을 했어.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덮어주면 안 되는 거야. 정태수도 종민을 위로했어요. 종민이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 있게 행동했구나.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일이야.
6개월이 지난 후 순옥의 상태는 놀랍도록 호전되었습니다. 약물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기억력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밝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현우는 새로운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종민이 직접 면접을 보고 선택했어요. 검증된 기관에서 소개받은 50대 여성으로 자격증과 경력이 모두 확실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우의 변화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모님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집에 들러 안부를 확인했고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소홀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현우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종민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종민은 경로당에서 노인 권익보호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르신들께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함부로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강연장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종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또한 실버 정의단은 정식 단체로 발족했습니다. 정태수가 회장을 맡고 종민이 고문을 담당했어요. 동네 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단체의 활동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실버 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단체들이 만들어졌어요. 노인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어느 봄날 저녁 종민은 순옥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종민아, 고마워요. 나를 지켜줘서요. 순옥이 종민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종민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평생 함께 살기로 했잖아요. 사실 이 일을 겪으면서 종민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재혼한 후에도 부모님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새 아내도 시부모님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동네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노인들끼리 서로를 더 살피게 되었고 수상한 일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신고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께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간병인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도 더 꼼꼼히 따져보게 되었어요. 종민은 이런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어느 날 종민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어르신이 보낸 것이었어요. 종민 선생님의 용기 덕분에 저도 우리 아들을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종민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순옥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무엇보다 가족 간의 신뢰가 회복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부모를 남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직접 돌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종민은 가끔 은주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녀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용서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잘못된 일에는 대가가 따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원히 미워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종민은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정태수가 말했어요. 종민이, 그때 일 후회하지 않아? 종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똑같이 할 거예요. 법은 법이고 정의는 정의니까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민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정의를 실현했지만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종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몰랐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어. 순옥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종민은 은주가 없는 집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는 많은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종민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잠꼬대를 듣고 며느리를 감옥에 보낸 퇴직 판사의 이야기는 쓸쓸하지만 의로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은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이웃 간의 따뜻한 관심이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용기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